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중세교회사를 강의할 장미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사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어서 중세교회사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중세교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세교회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역사가들은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역사가 이렇게 대나무 어떤 그 마디처럼 이게 마디마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고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중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근세, 그렇게 마디마디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임의적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의 시작, 중세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초대교회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번 학기 중세교회를 공부하는데, 과연 중세교회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중세교회의 시작을 역사가들은 대체로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분열되면서 중세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서로마로 분열된 시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분열되면서 중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비교하여 말하자면, 서방에서는 중세가 있었으나 동방에서는 중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동방에서는 중세라고 하여 시대를 구분할 만한 두드러진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떤 특별하게 단락을 짓고 구분을 지을 만한 사건이 없이 동방은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이루어 내려왔으나 동방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슬람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동방에서 기독교 세계의 영역은 좁아졌으며, 이슬람의 침략으로 동방의 기독교 입지가 좁아졌다. 이 좁아진 영역은 별다른 변화 없이 내내 비잔틴 문화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이렇게 비잔틴 문화가 쭉 이어져 왔다. 이슬람화되어서 그 이후에도 비잔틴 문화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중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방은 일반적으로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판 사건과 더불어
중세가 시작되었으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은 이슬람화되어서 비잔틴 문화가 쭉 이어져 갔는데, 그러나 서방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큰 사건과 변곡점이 있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변곡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중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라는 말을 역사의 시대의 구분을 서술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할레 대학의 교수 크리스토퍼 켈라리우스가 처음으로 이 말을 역사학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교회사를 기술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세기가 시작될 무렵 교회는 하나였으나 끝날 무렵에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방교회 견지에서 본 견해이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중세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교회는 이미 크게 분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700년경 기독교 세계는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의 잠식이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스페인은 이슬람에게 이미 점령을 당했거나 아니면 침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등 고대 5개 총대주교 가운데에 3개의 총대주교구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 나머지 2 총대교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잘 알다시피 5대 교구, 5대 대교구죠. 뭐가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로마가 있었겠죠.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런데 요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요 3 대교구가 이슬람의 침공 이슬람화됐고, 나머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2 대교구만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슬람화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대교구는 이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교구와 서로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대표들은 더 이상 교회 회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서방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총대교구에 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교회들이 파멸한 뒤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는 남은 기독교 세계를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AD 700년에만 하더라도 동방과 서방의 교회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교회의 하나됨이 와해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는 했으나 양교회는 단일한 정치 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는 아직까지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독은 로마의 관할 지역 내에서 황제의 정치적인 지방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여전히 황제의 관리들을 볼 수 있었고 로마로부터 비잔틴 정부의 수도 리베나를 경유하여 콘스탄티노플까지는 대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서쪽으로 멀리 마리세유까지 비잔틴 교통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중세교회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의 하나로 먼저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승리는 교회가 붕괴되어가는 옛 문화에서부터 새로운 문화로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미개한 백성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화되어야 할 백성들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선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문화가 저급하다. 야만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화해야 돼. 교화. 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교화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함께 정신적으로 중요한 고대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전수하였다,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교회 양상에 있어서 동방교회와 큰 차이점을 보였는데 서방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계주의, 잘 정리된 교회법, 체계화된 교리, 고증화된 예배의식 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동방교회와 다릅니다.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방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계주의. 그 다음에 잘 정리된 교회법. 또 체계화된 교리. 잘 정리된 체계화된 교리. 또 고정화된 예배 의식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동방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게르만족이 로마인을 계승하여 서방교회 전통에 속하게 된 반면 슬라브인들은 그리스인들을
계승하여 동방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게르만은 서방, 슬라브는 동방. 이 슬라브가 러시아 계통이죠. 러시아 계통. 그래서 이건 게르만은 유럽, 라틴. 여기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정교회.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교회는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의 국왕들은 로마의 황제와 달리 기독교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막강하여 왕들의 권한밖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하나의 왕국, 교회나 국가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후들이 다스리는 작은 국가를 단위로 하는 많은 집단의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초대교회는 때는 어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그러나 이 중세 시대에는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제후 국가들, 제후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제후 국가, 왕국 이렇게 존재했죠. 그러면 이 안에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다스리는 작은 부족 국가들, 제후 국가들 속에 따로 이렇게 독립된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행정이 단일성은 와해되었다. 교회 행정의 단일성은 와해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뉘어졌으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있어서 교회는 로마의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성경, 이렇게 다 하나, 동일한,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로마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제후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었지만 이들 속에 이런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정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황권이 확립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교가
이따가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황권 확립에 대해서는. 있으면 교황은 점차로 유럽을 지배하기 이르릅니다. 이 교황. 제일 머리 위에 있으면서 이 교회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또 연합함으로써 결국 교황은 유럽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교황권의 신장이 중세 교회사가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네. 이제 다음에 이 교황권 확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하게 시작할 때 로마의 국가는 이미 잘 조직된 문명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가 로마로 접하될 때,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될 때, 이때 로마는 헬라 문명이라는 헬라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가는 이미 잘 조직된 문명한 국가였다. 문명한 국가였어요. 그러나 중세에는 교황의 조직이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중소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생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 개념이 생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국가들에게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여러 방면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는 이미 헬라 문명이라는 고도한 문명이 있는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야만 민족의 기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고도화된 문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화, 이들을 문명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화했다. 교회는 새로운 국가들에게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실제로 여러 방면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옛날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삶을 비롯한 전체적인 삶이 교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화를 하니까 어떻게 영향권, 교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교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정치에도 실제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중세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세 말기 현상을 보면 교황교회의 위치가 늘 공과선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박해 속에서 점차로 위를 향하여 자라온 초대교회는 달리 최고의 정점에 달하였다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교회 쇠퇴 역시 중세 교회사가 반영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중세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게르만 민족, 여기에 대이동, 사실 게르만 민족이 어디서부터 어떤 동기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게르만족의 발원지는 스칸디나비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들이 이동하게 된 동기는 추운 기후를 피하여 따뜻한 곳을 찾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구의 과잉으로 식량이 고갈되고 부족 간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싸움에 승리한 부족은 고향에 남고 패배한 부족은 살 길을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 게르만족의 이동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조금씩 소수의 이동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 이동은 어떤 국가나 사회에 큰 문제가 되거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이 대이동으로 인해서 중세의 역사, 유럽의 어떤 역사, 지역,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게르만 민족들이 왜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그 민족의 대이동을 날씨 때문이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시아 유목민들이 살던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쪽에 우리가 러시아와 이쪽에 그 유럽 사이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목초지가 말라버린 것이 야만인 부족들을 서쪽의 유럽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팅턴은 이런 기후변화가 유목민족들을 서쪽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서쪽인 유럽으로 이동해온 민족이 훈족이다. 자, 여기 유럽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몽골, 여기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당시 서쪽인 유럽으로 이동해온 민족이 훈족인데, 훈족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한 민족이었다. 로마 역사가인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훈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훈족은 황야에서 살아가는 다른 모든 야만인들을 능가한다. 모든 야만인들을 능가할 만큼 그들은 전투적이고 용감하고 잔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게르만 민족은 상대하기 싫은 흉측하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강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용맹한 게르만족도 서진해오는 훈족에 대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훈족에 쫓겨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갈리아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고 게르만계 여러 부족이 로마의 제국 영토 안으로 도망쳐와 정착하면서 부족 왕국들을 건설했습니다. 4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200여 년 동안 일어난 이 과정을 역사에서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민족의 이동은 유럽을 뒤흔들었는데요. 흉노 또는 훈족이라 불리는 아시아의 몽골족은 왜 이동을 했나? 아까 여기 로마, 유럽이라고 그러죠. 유럽.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이쪽에 게르만족 있었고, 여기 몽골이 있습니다. 여기 흉노, 또 훈족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중국입니다. 자, 이 흉노족, 훈족보다는 우리에게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이 흉노족은 누구냐면 몽골 쪽에 있는 기마 민족이에요. 기마 민족.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는 곳이 춥고 추워요.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먹을 걸 찾아서 중국을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에 뭘 합니까? 진시황 때에 만리장성을 수축하죠. 쌓죠. 왜? 이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침략을 해옵니다. 언제까지? 한 나라의 무제라고 있어요. 한무제.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침략해 와가지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니까 이 한무제가 별로고 다시 군사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가 몽골 초원에서 이 흉노족, 말하자면 훈족을 몰아내죠. 그래서 이 흉노족들이 추위와 기근에 시달렸던 흉노족들이 한무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일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흉노족들이 기근과 추위를 또 있었고, 그 한무제의 공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스칸디나비아 게르만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들도 야만족이고 야만인이고 또 용맹하고 전투적이지 란 말이죠.
그러나 이 흉노족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뭐냐? 게르만 민족의 그게 대이동이 되고 있고요. 4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이어졌고 중세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평소에도 조금씩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한 것이 없었는데 이 흉노족에 밀려서 게르만 민족 유럽으로 이렇게 대이동을 하면서 유럽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출발점은 375년. 민족 대이동의 출발점은 언제냐? 375년이라고 말합니다. 375년. 동고트 제국을 격파한 훈족에게 밀린 게르만족이 네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 로마 제국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훈족에 쫓긴 서고트족은 370년 동고트족을 제국 격파한 훈족에게 밀린 게르만족이 네 갈래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게르만이 네 갈래로. 그 다음에 훈족에 쫓긴 서고트족은 476년. 그러니까 동고트 제국은 훈족에게 375년에 멸망을 했고 서고트족은 376년 도나우를 강을 건너 로마와 전투를 벌이고 418년 아키텐 지방 프랑스 서남부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376년에는 서고트족이 침략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6년 반달족이 로마 제국 영토인 갈리아 지방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것입니다. 406년에는 반달족이 갈리아 지방, 이렇게 게르만족은 라인강 이제 얼어붙는 바람에 게르만족이 자연적으로 그 로마로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은 거의 저항받지 않고 세력을 뻗쳐 남진하면서 가는 곳마다 약탈과 파괴를 자행합니다. 로마 제국은 도처에서 무너졌고 갈리아 지방은 폭력과 파괴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게르만족은 가족과 짐을 꾸려 삐걱거리는 손수를 타고 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고토족은 아테네를 침략하고 약탈한 다음 콘스탄티노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후 알라리크 왕의 지휘 아래 전부족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갔고, 알라리크가 죽자 스페인으로 이동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반달족이 서유럽을 가로지르며 약탈과 살육을 저지르는 동안 게르만족의 일원인 브루근트족이 브룸스와 슈파이어 사이에, 또 알라마니족이 알자스에 정착합니다. 쇠비족은 409년 스페인 북서부에 나라를 세웠고, 최초로 이동을 시작했던 반달족은 429년에서 439년 사이에 북아프리카에 이어 455년과 468년 사이에 서부 지중해의 섬들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다른 게르만 민족보다 반달족의 약탈과 파괴가 더욱 심해 문화 파괴라는 뜻의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동고토족은 이탈리아로, 또 앵글족, 주트족, 섹슨족은 브리튼 성으로 옮겨갔고, 클로비스가 이끄는 프랑크족은 486년과 511년 사이에 갈리아를 정복했으며 507년 서고토족을 스페인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와중에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용부영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 476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민족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을 하고 유럽 안에 이렇게 여러 왕국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왕국을 건설했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에 너무 무기력했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역사적 의의는, 그럼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되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민족 대이동의 의의는 뭐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거죠. 민족 대이동을 통해 문명과 역사가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기독교의 보편화다. 기독교의 보편화. 물론 로마의 어떤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기독교의 선교적인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이 무지막지한 이 침략, 약탈,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에 그들은 신앙의 의지, 그래서 기독교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민족 대이동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셋째, 봉건제의 중세. 이것도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 봉건제의 시작이 되었다. 봉건제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교회의 어떤 의미, 중세의 역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중세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